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본래 저는 땅끝 마을 해남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공판장에서 생선을 떼다 파는 일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저희 다섯 남매 총 일곱 식구가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20살 무렵 서울로 시집간 큰언니를 따라 저도 같이 상경했어요. 그 시절 시골뜨기들이 다 그렇듯 저 역시 대도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큰언니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는데요. 가족이라지만 아무래도 형부 눈치가 보였어요. 어린 마음에 큰언니 잔소리도 영 듣기가 싫었고요. 기왕 서울에서 살게 된 거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보다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은 끝에 작은 출판사에 격리로 취업했고요.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마자 바로 새빵을 구해 독립했죠. 그런데 막상 타지에서 혼자 살게 되니 참 외롭더라고요. 낮엔 그래도 출근하고 회사 사람들을 만나니 버틸만 했는데요. 밤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났죠.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큰언니네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쯤에 큰언니가 임신을 해서요. 이미 제가 쓰던 방은 형부가 조카 방으로 꾸며둔 상태였죠. 결국 그날도 퇴근하고 혼자 집에 와 대충 밥을 차려 먹고 할 일 없이 눈물이 나 훌쩍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여기요. 지금 집안에 계시죠? 저 옆집인데 잠깐만 나와보세요. 방문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옆집 남자였어요. 늘 무표정한 얼굴에 덩치도 커서 왠지 모르게 위압감을 주던 사람이었죠. 아니, 이 야밤에 저 사람이 왜 왔지? 두려운 마음에 숨죽이고 없는 척했는데요. 그 남자는 좀처럼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저기요,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잠깐만 나와 보라고요. 그놈의 훌쩍이는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 방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맨날 우는 거예요?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온 거니까 잠깐만 좀 나와 보라고요. 뒤늦게 아차 싶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단칸방이다 보니 방음이 잘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설마 제가 우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옆집에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얼른 눈물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기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다 들리는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안 올게요. 근데 막상 남자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자니 또다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눈물 나는 것까지 미안해해야 하나? 나는 마음껏 울지도 못하나? 이런저런 억하심정에 서럽더군요. 또다시 삐쭉삐쭉 눈물이 솟아나 얼른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아, 미치겠네 정말. 그만 좀 울어요. 이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놈 같잖아요. 도대체 왜 우는 거예요? 뭐 누가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뭐요? 너무 외롭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큰언니네서 계속 살걸. 아니, 아예 서울로 올라오지 말걸. 맨날 저녁도 혼자 먹어야 되고 퇴근하고 연락해 같이 놀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 속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다가 이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이거 완전 애기네, 애기. 몇 살이에요? 저요? 21살인데요. 아이고, 어리다, 어려. 저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나랑 저녁도 같이 먹고 퇴근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네? 뜻밖의 제안에 저는 어리둥절한 채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죠. 외로워서 밤마다 운다며요. 난 그쪽 우는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겠으니까 내가 안 외롭게 해주겠다고요. 내일 몇 시에 퇴근해요? 같이 저녁 먹읍시다. 내가 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한 남자다 싶었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이 갔어요. 생긴 건 사나운데 실은 다정하고 잔정도 많고 좋은 사람이었죠. 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매일 만나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썸씽이 안 생기겠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됐고요.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생긴 아들과 이듬해 태어난 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남편은 무역회사 영업부에서 일했고 저는 이런저런 부업을 하면서 가정을 일궜는데요. 늘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성실한 남편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경제 한파가 닥치면서 남편이 실직하게 됐거든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은 여기저기 이직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워낙 경기가 침체된 상태라 쉽지 않았어요. 결국 급한 대로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은 꾸준데 벌이는 적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남편이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컸어요. 비 오는 날엔 하루 종일 가슴이 수런거려서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실제로 몇 번 작은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요. 어느 날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요.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다 말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통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배달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못 견디겠고 나 진짜 못났다.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면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오죽 힘들면 이럴까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다가가 남편을 끌어안고 달랬어요. 못나긴 뭐가 못나. 당신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자, 여보. 그럼 언젠가 빚볼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막막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커가고 생활비는 점점 모자라고 대출금은 매달 목을 조여왔죠.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남편 고향 친구가 미국에서 한인마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되면서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워낙 장사가 잘 돼 넘겨받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남편 힘든 사정을 알고 가게를 저희 가족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기쁨보단 두려움이 컸어요. 낯선 이국 땅에서 갑자기 가게 운영이라니. 아이들도 다 데리고 아예 살러 가는 건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망설이는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이건 다시 없을 기회야, 여보. 한 달 매출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데 완전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고. 글쎄, 난 모르겠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 밥 먹여줘? 애들 키우게 돈 줘? 아니잖아. 내가 몇 살까지 배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돈만 있으면 명절 때건 애들 방학 때건 한국은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 그때 가족들도 친구들도 만나면 되잖아. 애초에 당신도 나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가서 장사를 어떻게 해. 그거야 공부하면 되지.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 결국 다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미국이 애들 공부하기도 더 좋고 나중에 정착만 잘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데 애들 미래에도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밟은 이국 땅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절망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는 알고 보니 순 사기꾼이었어요. 마트가 목 좋은 곳에 있어 장사가 잘 된다는 것도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군요. 마트는 황량하고 의심연스러운 동네에 있었고요. 거주민들 중 한국인은커녕 동양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서 아무도 마트를 찾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야 서양인들도 한국 음식을 K푸드니 뭐니 하면서 좋아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냄새나는 음식이라면서 다 무시했죠. 저희는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남편의 고향 친구는 이미 연락두절된 상태였어요. 저희가 마트를 넘겨받으면서 건넸던 전 재산을 들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도망갔더군요. 경찰에 신고는 해뒀지만 잡을 길이 요원했어요. 남편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고 그날 이후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앉아 술만 먹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할 돈도 없어 온 가족이 좁디 좁은 마트 창고에서 살았고요.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었죠. 처음 몇 달간은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마트를 열면 뭐 하나요? 개미 한 마리 찾아오질 않는데. 어쩌다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게를 기웃거려도 말이 통하질 않으니 금세 돌아서더군요. 그렇게 카운터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왔을까? 그때 어떻게든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애들은 또 어떻게 먹여 살려? 막막한 심정에 당장이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저희 네 식구 비행기표를 끊을 돈조차 없었어요. 굶어 죽더라도 미국에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녁 때까지 손님이라곤 단 한 명도 들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보채기에 팔려고 진열해뒀던 라면과 빵을 몇 개 뜯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옆에서 말없이 소주병을 꺼내더군요. 이미 며칠째 그랬어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뭘 물어봐도 묵묵부답해 그저 매일같이 술만 마셨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해도 듣지도 않더군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워 흘낏 쳐다봤다가 시선이 마주쳤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소주병을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봐? 뭐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뭐가 갑자기 왜 그래? 날 쓰레기 보듯이 쳐다봤잖아. 그 자식이 작정하고 사기친 걸 내가 뭐 어떡해? 난 그저 친구랍시고 믿은 죄밖에 없어. 우리 식구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남편의 애꿎은 화풀이에 저도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향해 언성을 높였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먹고 있을 건데? 가장이면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사기꾼 놈을 잡으러 가든가 물건을 어떻게든 팔 궁리를 하든가.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언제 잘했대? 애초에 난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도 아득바득 우겨서 나랑 애들 여기로 데리고 온 건 당신이야. 거 봐, 결국 내 탓하고 싶은 거네. 내가 언제 당신 잘못이라고 한마디 싫은 소리라도 한 적 있어? 그동안 다 참았잖아. 근데 괜히 스스로 캥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제게 다가오려던 순간이었어요. 제 뒤에서 겁에 질려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왕 울음을 터뜨렸죠. 그뿐인가요? 딸아이는 남편에게 달려가 아빠 왜 그래? 수정이 무서워 하면서 매달렸고요. 아들은 저를 보호하듯 제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네요.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동시에 멈춰섰어요. 그러자 아들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빠, 앞으로 술 그만 마셔. 옛날 아빠로 돌아와, 응? 아빠 때문에 엄마도 맨날 맨날 슬퍼하잖아. 제발 옛날 아빠로 돌아와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간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말이죠.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뒤로 물린 뒤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죠. 미안해 여보. 그간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외면해버렸어.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남편은 터져나온 눈물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은 채로 딸아이를 끌어안고 이어 저만치 서 있는 아들에게도 손짓했죠. 수혁아,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이제 옛날 아빠로 돌아갈 테니까 아빠 용서해줘. 응? 그래, 수여가. 우리 아빠 용서해주자. 아빠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제 말에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달려와 남편에게 와락 안겼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달래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든 해보자고.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낡은 마트 창고 안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다시 붙잡았네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마트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했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만 지나가는 외국인들 상대로 손짓 발짓 다 써가며 말을 걸었고요. 헬로, 헬로, 푸드, 샴푸, 스낵, everything is good 하면서 마트에 팔고 있는 상품을 홍보했어요.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했는데요. 몇 번이고 웃으며 말을 걸다 보니 하나둘 마음을 열더군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스몰 토크라고 해서 손님과 가게 주인이 친밀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주고받거든요. 저도 손님들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어 실력도 늘기 시작했고요. 손님들도 뭐 하나라도 사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내 식구가 먹고 살만치 벌려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아야 했죠. 저는 고민 끝에 마트 한켠에 작은 간이 식당을 열고요. 김밥, 잡채,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낯설어 했는데요.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공짜로 먹어보라고 그냥 주기도 하니 점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리 한국 음식들 얼마나 맛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개발한 코리안 핫도그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빵 사이에 불고기를 넣고 양배추, 피클, 고추장을 살짝 발라 만든 음식이었는데요. 그게 서양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요. 그 핫도그를 먹으려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뿐인가요? 점차 입소문이 퍼지자 근처 교회와 학교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불고기를 재우고 빵을 썰어 소스를 바르고 포장해 트럭에 실어 배달 다니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어요. 계좌에 점점 돈이 쌓일수록 희망의 빛이 보이더군요. 핫도그가 잘 팔려나갈수록 마트 역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사러 온 손님들이 그 김에 마트에서 장도 봐갔거든요. 현지에서 먹는 일반적인 식재료도 잘 팔렸지만요. 한국에서 수입해온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죠. 다들 저희 부부 덕분에 한국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하루에 손님 하나 보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무색하게 매일 수천 불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장사가 번창했어요. 저희 가게는 지역 방송에도 현지인이 사랑하는 코리안 마켓으로 소개됐고요. 불고기 핫도그 하나로 프랜차이즈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연스레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죠. 딸은 어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어 그쪽으로 재능을 키워주고요.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이공계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 결과 딸은 미국의 유명 미대에 진학했고요. 아들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억소리 나는 등록금이 부담되지 않았던 건 저희 부부가 그간 죽기 살기로 일해 돈을 벌어뒀기 때문이었어요. 졸업 후엔 아이들 스스로 길을 잘 찾아갔어요. 딸은 다니던 대학의 조교수가 됐고요.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에 취직했어요. 둘 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평생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 줄 알았는데요. 뜻밖에도 어느 날 아들이 저희에게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한국으로 갈까 해요. 뭐? 갑자기 한국은 왜? 그냥 고국이 그립기도 하고요. 미국 회사 문화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직을 고민 중이에요. 처음엔 놀랐어요.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커리어도 잘 쌓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고 싶다니 맘 같아선 붙잡고 싶었는데요.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일 수 있나요? 이제 다 컸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해줬죠. 그렇게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건너갔고요. 제법 이름난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와 남편도 이번 기회에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게와 기타 벌려놓은 일 때문에 쉽지가 않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한국에서도 홀로 잘 적응하며 지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만 살았던 아이라 한국의 조직 문화나 인간관계가 낯설고 버겁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들은 의외로 금세 회사 분위기에 녹아들었고요. 맡은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내더니 금방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쌓은 경력과 실무 능력이 꽤 도움이 됐다 하더군요. 미국에서 죽을 고생한 보람이 영 없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참 뿌듯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받아들었더니 아들이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다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괜히 사람 겁나게?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순간 얼어붙었죠. 아니 무슨 연애한다 말도 없던 애가 대뜸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니요.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아들이 황급히 덧붙였어요. 아직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요. 제가 확신이 생겨서요. 어머니 아버지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뭐랄까요? 예쁘장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고양이처럼 치켜 올라간 눈매와 얄쌍한 입술이 딱 봐도 성질 꽤나 있어 보이더군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생각하며 애써 웃으며 말했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피곤하죠? 아니요. 비즈니스석이라 괜찮았어요. 낯을 가려 그런 건지 아니면 예의가 없는 건지 뭘 묻든 단답형에다가 어투는 싸늘했고요. 시선도 똑바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요즘 애들 다 저렇지. 긴장해 더 그렇겠지.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요. 저녁 식사 때 드러난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들은 그냥 외식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아들 여자친구가 입이 짧아 느끼하고 기름진 건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한식을 좋아한다기에 실력 발휘해서 잡채며 불고기, 김치전까지 한 상 가득 차려냈죠.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는 좀처럼 먹질 못하고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밥 공기가 채 반도 비워지지 않았죠. 보다 못해 제가 물었어요. 얘,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 내 양념이 좀 세네요. 저희 집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거든요. 저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남겨도 괜찮죠? 아들 여자친구는 이내 수저를 내려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요. 아들도 민망했는지 여자친구 팔을 툭 치며 무어라 귓속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그 애가 들으라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왜? 솔직히 말한 게 뭐 어때서? 예림아, 제발 좀. 알았어. 저기 어머님, 제가 좀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라 뇌 안 고치고 막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 어머님 음식 맛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느라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솔직히 이미 마음은 다 상한 상태였는데요. 굳이 어깃장 놓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미국에서의 인사는 끝이 났어요. 저희 부부는 속으로 수십 번 고개를 저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아들이 좋다니 뭐 어쩌겠어요. 그래, 뭐 수혁이 네가 좋다는데 우리가 더 뭐라고 하겠니? 그래, 그 아가씨 집안에서도 네가 마음에 든다던? 그럼요. 예림이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벌써부터 박서방 박서방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 맺혀있던 불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아들 여자친구 아버지가 유명 대학 교수였는데요. 젠체하는 거 없이 아들에게도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예정인 만큼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돈내외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잘 됐구나. 네가 앞으로 결혼해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려면 그렇게 믿고 의지할 어른들이 있는 게 큰 힘이 될 거야. 잘해드려야 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는데요. 예식은 당연히 한국에서 치르기로 했고요. 저희 부부는 상견례 날짜에 맞춰 가게를 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고국 땅을 밟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참 설레고 기뻤는데요. 그런 행복도 잠시. 상견례장에서 사돈 내외를 만나자마자 기분이 착 가라앉았죠. 그도 그럴 게 사돈 내외는 너무 예의가 없었어요. 말도 없이 30분이나 늦은 건 기본이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음식을 주문하더군요. 저희한테 뭐 먹을 거냐고 상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입을 열었죠.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수혁이 부족한 점 많은 아이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박카사도는 못 들은 양 시선을 돌렸고요. 안사도는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오늘 애들 파혼시키러 왔어요. 이 결혼 여기서 멈췄으면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질했어요. 다급히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도 역시나 사색이 된 게 그 어떤 말도 전달받지 못한 듯했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당황해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깥사돈이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뭐 이미 예식 준비가 꽤나 진행된지라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이혼보단 파혼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집안 수준이요? 대체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다시피 저희 예림인 석사과정 마치고 현재 박사 준비 중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전공 관련 연구도 꾸준히 해서 성과도 많이 냈고요. 그런데 하나뿐인 딸 사돈댁이 미국에서 한인마트? 아무리 생각해도 수준이 맞지 않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물론 교수직에 될 건 아니겠지만 한인마트는 남편과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나 노골적인 무시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물론 두 분 마음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들이요, 미국 땡땡대 나와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저랑 남편은 대학도 못 나왔지만 애들만큼은 누구보다 잘 가르치려고. 물론 자제분만 두고 보면야 저희도 결혼 100번이고 하고 싶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인마트 집 아들은 좀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절로 얼굴로 열이 몰렸어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스러웠죠. 맘 같아선 상견례고 뭐고 당장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는데요.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앙 다문 채 그저 버티고 있었죠. 남편 역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나 있으면서도 꾹 참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했죠. 됐습니다. 이 결혼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안에는 저도 장가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못 가요. 그 말에 식당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 예비 며느리까지 화들짝 놀라 입을 벌렸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허락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계속 얘기했지. 너희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자꾸 나 무시하고 젠치하는 건 괜찮은데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면 나 가만 안 있겠다고. 하,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오빠 나 사랑한다며. 오빠 부모님보다 내 편 더 들 거라며. 그것도 정도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모욕이라니. 우리 아빠도 그냥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니 걱정돼서 괜히 저러시는 거잖아. 진짜 파혼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냥 돈 더 뜯어내려고 기선제압. 목소리 높여 대거리하던 예비 며느리가 일순 낭패라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서 사돈 내외 눈치를 보는 게 명백한 말실수였죠. 저는 그제야 예비 며느리네 집안에서 파혼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안을 깎아내린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파혼하려던 게 아니라 좀 더 우위에 서서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뺨을 갈겼죠. 예비 며느리는 놀라서 자기 뺨을 부여잡던 것도 잠시 이내 거품을 물며 달려들더군요. 뭐야?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내가 처음부터 너 벼르고 있었어.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 했더니만 네 부모 닮아서 그런 거였구나.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딸이 싸가지가 뭐 어째요? 흥분한 안사돈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으려 하기에 코웃음을 치며 밀쳤죠. 제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고 이젠 그 카드를 꺼낼 차례였거든요. 됐고요. 바깥사돈이 땡땡대학교 땡땡과 교수라고 했죠. 근데도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뜻밖의 말이었는지 바깥사돈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모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교수면 적어도 본인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누가 돈 대주고 있는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후원하는 그 산학 프로젝트 교수님이 총괄이시잖아요. 예? 후원이요? 아니 그게 무슨... 기어이 제 입으로 제 소개를 하게 만드시네요. 저 땡땡푸드 대표예요. 맞아요. 요 몇 년간 저는 단순히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가맹점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전문 유통회사로 사업을 확장했죠. 때마침 그쯤에 조금씩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제가 개발한 코리안 핫도그는 미국 전역으로 날개 돋치듯 팔려나갔어요. 체인점도 수백 개가 됐고 해외 유통망을 관리할 전문 경영인들도 따로 뽑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와 남편은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K푸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네요. 그뿐인가요? 저는 국위선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 몇 곳과도 산학협력을 맺고 후원 중이었어요. 바깥사돈이 일하고 있는 그 대학 역시 제가 후원하는 곳으로 재단 이사장과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최근 바깥사돈이 진행하던 논문 프로젝트 역시 제 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있었네요. 처음 예비 며느리가 인사와서 바깥사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와 남편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차렸는데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건 예비 며느리가 괜히 거북해할까 봐였어요. 그래서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예의를 차려 밝힐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기도 전에 바깥사돈이 대뜸 파혼 얘기를 꺼내며 기강을 잡으려 했으니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 소개를 들은 바깥사돈의 얼굴이 뒤늦게 파랗게 질렸어요. 땡땡푸드 대표님이라면 지금 저희 프로젝트 후원해주고 있는... 잘 아시네요. 바깥사돈 학교랑 진행하는 식품 바이오 협력 프로젝트. 저희 회사에서 매년 5억 이상 투자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도 지원 심사 중이었는데 교수님 큰 실수하셨네요. 제가 이런 모욕을 듣고 굳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예비 며느리도 안사돈도 입을 틀어막은 채 할 말을 잃었죠.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한인마트집 아들은 사위로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 의견 존중해 드릴게요. 그렇게 고아한 분이시니 당연히 한인마트 사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겠죠? 잠깐만요, 사부인. 방금은 제가 실수를... 네,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실수 되돌리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 넣을 작정이니까 그리 하세요. 여보, 가자. 단호하게 말한 뒤 남편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려는데 사돈이 다급히 따라붙더군요. 잠깐만요, 사부인. 아니, 대표님.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면서 걱정이 돼서 괜한 기싸움을...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아이들 결혼만은... 하, 없던 일?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모르세요? 됐고 가발이나 똑바로 쓰세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어져서 티 다 나거든요? 제 마지막 한 방에 박카사돈이 새빨개진 얼굴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런 박카사돈을 향해 조소를 날리며 상견례장 밖으로 나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됐다. 두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여자 보는 눈 좀 키우자, 아들. 네, 그래야죠. 이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박카사돈이 일하는 대학 이사장을 만났고요.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교수직 해임을 요구했어요. 솔직히 거절당하면 어쩌나 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던 돈이 꽤 커서 그런가, 이사장이 된 사람이라 그런가 바로 제 제안을 승낙하더군요. 그렇게 박카사돈은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됐는데요. 근데 박카사돈이 학교를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박카사돈이 일부 학생들에게 점수를 잘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먹고요. 힘없는 여학생들 몇 명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했더군요. 피해 학생들끼리 연대에 그냥 얌전히 그만두게 할 수 없다면서 힘을 합해 소송을 했더라고요. 소송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피해 학생들의 증언과 자료가 워낙 구체적이었고 뒷돈을 받은 거래 내역 등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일까요? 박카사돈은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다신 교육계는 발도 들일 수 없게 된 거죠. 그뿐인가요? 명문대 교수라는 명예는커녕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름 석자가 치욕의 상징이 되었네요. 그 일로 학교는 큰 홍역을 치렀고요. 제게 우리 학교 이미지 생각해서 조용히 사표만 받고 끝내자고 했던 이사장은 나중에 오히려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죠. 제가 한 교수가 그렇게 악질인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교육자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니요. 대표님이 한 교수의 자질을 처음으로 의심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학교가 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예상치 않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솔직히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연구 지원은 당연히 계속하기로 했고요. 몇몇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도 해줬죠. 한편 이후 박카사돈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에서 나온 뒤엔 재기를 해보겠다며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은 돈을 싸그리 다 날려버렸고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안 됐긴 했지만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며 모르쇠 했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저희 집으로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죠. 입구에서부터 고개를 조아리며 쩔쩔매더군요. 사돈, 제발 이렇게 빌 테니 우리 딸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파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결혼 전에 미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죄송합니다.
그치만 우리 예림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랑 저희 교수님은 용서 못하셔도 저희 예림이만큼은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예림이 아직도 박서방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고 밥도 한 술 못 넘겨서 보세요, 얼굴 반쪽된 거. 이러다 정말 내 딸 죽겠다 싶어서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미국까지 찾아왔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예비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오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회사에 연락했는데요. 휴가 내고 미국 본가로 갔다기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 진짜로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저희 사이 좀 다시 허락해주세요.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애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팔짱을 낀 채로 조소하며 말했어요. 네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반대해서 우리 수혁이가 널 사랑하는데도 헤어진 것 같니? 네가 무슨 줄리엣이라도 된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너 기억 안 나니? 그 상견례장에서 누가 먼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엎었는지? 그건 저희 엄마... 아니, 그 다음에 말이야. 난 너희 엄마가 파혼하겠다고 싸가지 없게 얘기할 때도 수혁이 생각해서 꼭 참았어. 근데 우리 수혁이가 먼저 일어나서 너한테 그랬지. 이 결혼 못하겠다고. 그게 우리 수혁이 대답이야. 네가 애원한다고 그게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버스 떠났다고 이 아가씨야. 제 대답이 고가웠던 걸까요? 예비 며느리가 일순 입술을 짓씹으며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봤어요. 그 꼴을 보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느꼈죠. 이만 가보라고 두 사람을 쫓아내려던 순간이었어요. 바깥에서 나누던 얘기 소리가 들렸는지 대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을 보고는 얼굴이 싹 굳더군요. 뭐야? 네가 여기까진 웬일이야? 오빠, 난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예비 며느리가 반색하며 다가서려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썩 꺼져.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오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잘못한 거지. 난 아무 죄 없잖아. 오빠가 나 다시 받아주기만 하면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게. 다신 만나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받아주라. 응? 급기야 예비 며느린 절연하겠다는 말까지 꺼냈는데요.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야, 한예림, 네가 왜 죄가 없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너 우리 부모님한테 시건방지게 굴었어. 그뿐이야? 상견례 날 우리 어머니가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꿈쩍도 않고 앉아있던 그 모습 난 절대 못 잊어. 오빠 그건...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 난 너랑 다시 시작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그 말에 안사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박서방?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자 아들이 차갑게 웃었죠. 매몰찬 건 장모님, 아니 당신이었죠. 이제와 남편이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사업 다 말아먹으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그 무시하던 한인마트집 아들한테 이렇게 매달리나? 이게 진짜 어디서 건방지게! 흥분한 안사돈이 아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요령 좋게 피했지만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자기 아들이 해코지 당할 뻔했는데 눈이 안 돌 엄마가 어딨어요? 저는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마침 걸레 빨고 난 구정물이 있기에 그대로 갖고 나와 그 파렴치한 모녀에게 뿌려버렸죠. 이 걸레만도 못한 것들! 이 걸레밥 물이나 처먹고 썩 꺼져! 아이! 이게 뭐야? 지금 걸레밥 물을 뿌린 거야? 그래, 어디 이다면 똥물을 뿌려줄까? 이 미친 여자! 놀란 예비 며느리와 안사도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거짓골이 된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무릎부터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아니 여긴 또 왜 왔어? 진짜 똥물을 맞아야 정신 차릴래? 그게 아니고요. 실은 저희가 한국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교수님도 빚지고 도망갔고 완전히 파산 상태라 여기 오는 비행기표 끊는 것도 주변 친구들한테 돈 빌려온 거예요. 제발 돌아갈 비행기표라도 끊어주세요. 제발요. 맞아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비행기표만이라도 끊어주세요. 오죽하면 다시 왔겠어요. 처절하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는데 어찌나 불쌍하던지요. 결국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던져줬어요. 이 돈이면 될 거예요. 이걸로 비행기 끊어서 한국 가고 다신 나타나지 마요. 예, 아무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예비 며느리네는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겹지인을 통해 전해 들으니 박가사도는 명색이 교수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거리에서 전단지나 돌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안사도는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잇고 있다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그 뒤로 질 나쁜 양아치를 만나 혼전 임신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그 남편 되는 놈이 사고를 쳐서 지금 감옥에 있다 하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혼자 애 키우며 남편 옥바라지 하느라 힘들게 사는 것 같더군요. 사람 일 참 몰라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던진 단 한 번의 오만한 말이 그 인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로 저는 다시 한번 고개 숙인 자리에 복이 내린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어쨌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희 가족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최근 한류 열풍 때문에 매출이 요 몇 년 사이 20배 넘게 올랐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저희 자식의 자식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물론 이게 다 저와 남편 둘이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법만큼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난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운영 중이에요. 그런 저희 부부가 하늘이 보기에 기특했던 걸까요? 자식들 역시 큰 부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파혼 후 몇 년간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렸어요. 며느린 수더분하고 가정적인 아이인데요. 아들에게도 그렇고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거의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요. 저희 부부가 어쩌다 한국에 들어가면 온갖 사내 진미를 차려줘요. 뿐만 아니라 경복궁이니 화성이니 여기저기 나들이도 시켜주죠. 몇 년 전엔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태어났어요. 아들을 쏙 빼닮아 얼마나 예쁜지 모른답니다. 이제 딸만 시집가면 소원이 없겠는데 딸은 여전히 그림에 푹 빠져선 남자도 안 만나고 붙어 있네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요즘 캥거루족이니 뭐니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사실 자식이 옆에 있는 게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딸애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곧 딸애가 들어올 시간이라 이만 사연을 마쳐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